국제 데이터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는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과 36개월 만에 한 나라의 트랙터가 판매 연간 3만 대 돌파. 만족도 조사 1위. 전통 농기구는 아마존 검색량 850% 급증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성과가 저비용도 대량 생산도 아닌 아주 특이한 사고방식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그 신비한 기술 철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전략의 승리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독특한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세계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선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농기계 기술, 즉시 분석하라. 북미 시장에서 연간 3만 대 이상 팔리는 한국 트랙터. 아마존에서 미국 제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호미. 심지어 미군들이 정규 장갑 대신 찾는 1,000원짜리 목장갑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 스켈론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생명환경공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미국 농무부 산하국립식품농업연구소의 기술협력 자문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농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균형과 토양 미생물의 상호작용을 연구했죠. CNN과 같은 유명 매체의 과학 칼럼을 기고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연구소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충격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자료 속 그래프는 최근 미국 농장에서 한국산 농기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동이라는 회사의 트랙터가 북미기계 딜러 협회의 만족도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역사적 결과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업기술은 미국 정부가 자랑하던 핵심 자산이었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한 최고의 농업국가라 자부하는 미국이 어쩌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호기심에 인터넷을 파헤쳐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산 호미가 아마존에서 가드닝 도구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국내 가격의 4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정원사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죠. 심지어 목장갑까지 트렌드가 되어 미군과 미국 항만 노동자들이 품절을 걱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한때는 우리 미국이 근대 농업의 최고 정상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민족의 혼이 담긴 황금빛 금자탑 같은 존재였죠. 세계 농업을 주도하는 정복자로서 초월적 위상을 자랑했었는데 오늘날 농기구마저 한국에 밀리고 있다니 이런 뒤집힌 현실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심지어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농업기술 강국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우연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온 초청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배정규라는 연구원이 한미농업기술 교류 세미나를 제안했던 거죠. 솔직히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국제 교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기회가 한국 농기술의 근본적 비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느껴졌어요. 사실 제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호기심이랄까요? 스탠퍼드에서 연구하면서 늘 느꼈던 건 첨단 기술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때로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최첨단 시설 속에서 우리가 잃고 있던 무언가를 한국이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은 농업 인프라는 우리보다 작을지 몰라도 어쩌면 평균 이상의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대체 뭐가 그들의 평범해 보이는 농기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들의 농업 기술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길래 까다로운 미국 시장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인지 궁금했어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경쟁력, 그 근본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이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안에는 의문보다 더 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분명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것이 모두를 위해, 특히 미국 농업의 미래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농기계에 관한 자료를 더 깊이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밤늦게까지 컴퓨터 화면 앞에서 리포트와 통계 자료를 분석하며 보냈어요. 더 알아볼수록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농기계 산업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대동 트랙터의 해외 판매량 그래프는 지난 5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만 연간 3만 대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는 수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더군다나 미 중서부 농장주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일본과 유럽의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농무부 동료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제 연구 계획을 공유했는데, 한국 농기계의 성공 비결을 직접 탐구하겠다는 제 발표에 대부분의 동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한 선임 연구원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며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반응이 오히려 제 호기심과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출구를 나서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배정규 연구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저를 환영하며 한국 방문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그의 지식 깊이와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특히 미국 농업 시스템에 대한 그의 이해력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의 안내로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는데요. 그곳에서 대구로 향하는 KTX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사실도 제게는 신선한 놀라움이었어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배정규 연구원은 한국 농업의 현황과 도전 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크 교수님, 한국의 기술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이 묘하게 뇌리에 남았어요. 결국 제가 이 여정에서 찾아야 할 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은 철학이었던 거죠. 출발 시간이 되었고 마침내 대구행 KTX 열차에 올랐습니다. 쾌적하고 현대적인 열차 내부를 보며 미국의 암트랙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넓은 좌석에 앉자 배정규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농기계 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배정규 연구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면 배정규 연구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중에서도 현대 농업에서 트랙터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그의 해설이 인상적이었는데, 트랙터는 단순한 농기계를 넘어 농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했어요. 비료와 농약 없이도 유기농 농사는 가능하지만 트랙터 없이는 현대 농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트랙터 구입,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 덕분에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농민들이 트랙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흥미로웠죠. 이런 정책적 지원이 과거 수십 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저는 미국과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배정규 연구원의 태블릿 화면에는 다양한 트랙터 모델과 그 특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해외의 트랙터 인식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해외에서는 트랙터라고 하면 주로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 트럭을 의미하는 반면 농업용 트랙터는 애그리컬처 트랙터로 구분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트랙터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던 거죠.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동안
배정규 연구원은 트랙터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눠주었어요. 농기계가 빠른 속도보다는 강한 구동력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농경지의 특성상 험지를 다뤄야 하므로 최대 속도가 40km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속도 경쟁이 아니라 완성도 경쟁이었던 거죠. 최근 농기계 기술의 발전 동향에 대한 그의 설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동 변속기, 작업기, 수평 제어, 무인 작업 보조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는 내용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고출력 모델의 경우 마치 비행기, 조종석과 같은 전자장비가 장착된 운전석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기술 발전이었죠. 미국이었다면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10년은 더 걸렸을 거예요. 세계적인 트랙터 제조사들에 대한 배정규 연구원의 해박한 지식에도 감탄하며 설명을 들었어요. 미국의 존디어, 뉴홀랜드, 케이스부터 일본의 얀마, 쿠보타, 독일의 펜트, 클라스까지 각 회사의 특징과 강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LSM 트론,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이 세계를 이끄는 기술력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특히 귀중했어요. 배정규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이번 방문이 제 연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실감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열정적인 태도는 한국 농업 기술의 깊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어요. 이렇게 전문성 높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정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가 던진 한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버리지 않는 나라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구식 사고방식은 늘 선택의 문제였거든요. 효율성을 위해 전통을 버리고 속도를 위해 품질을 타협하고 가격을 위해 내구성을 포기하는 게 당연했죠. 배정규 연구원은 한국은 그런 선택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둘 다 가진다는 거예요. 전통도 지키고 혁신도 하고 품질도 높이고 가격도 맞추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배정규 연구원은 태블릿으로 한국 농기계 시장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대동이 북미 만족도 1위라는 그래프에 제가 먼저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1위가 아니었어요. 170년 역사의 존디어를, 독일의 명품 브랜드들을, 일본의 정밀함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의미였거든요. 한국 농기계가 빠르게 진화하는 건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패스트 개선자라는 개념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헤쳐보니 한국 기업들은 남이 만든 기술을 가져와서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불편함을 찾아내고 개선하고 또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더군요. 배정규 연구원이 설명한 원형사고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서구는 직선사고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서 멀어지지만 한국은 원형사고라서 오른쪽으로 가도 결국 왼쪽을 만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통합, 포기가 아니라 완성, 이게 한국 기술의 DNA였던 거죠.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트랙터가 비싸면서도 품질이 좋고 첨단 기술이 들어가면서도 고령 농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쌓아온 개선의 역사가 상상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한국 농기계의 수출 그래프를 보여주며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설명했어요.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한국 트랙터가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할 무렵 저는 이미 한국 트랙터 산업에 대한 조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수집한 자료들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깊이 있는 이해가 생겼죠. 이제 대동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성공 비결을 눈으로 확인할 일만 남았습니다. 한국 농기계의 비밀을 풀어갈 첫 번째 실마리를 찾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배정규 연구원과 함께 열차에서 내리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가 될 거라고 말이죠. 대구역에 도착한 후 픽업이 예정된 차량을 타고 30분을 더 달려 마침내 대동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과 널찍한 전시장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박인권 팀장이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이 소개해준 박 팀장은 20년 넘게 대동에서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농기계의 비밀을 풀어갈 첫 번째 실마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인권 팀장의 안내로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었어요.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트랙터 생산 라인의 정밀함이었습니다. 트랙터 부품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조립되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건 제가 미국의 어떤 공장에서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죠. 박 팀장은 대동 농기계의 핵심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특히 북미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로 최첨단 파워시프트 변속기와 무단 변속기 기술을 꼽았습니다. 이 기술이 미국의 광활한 농지에서도 안정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미국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건 한국이 먼저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대동의 수출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입했지만 이제는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한다는 철학이 성공의 핵심이었죠. 특히 미국 농부들의 다양한 요구를 세밀하게 분석해 제품을 개선해온 과정이 역대급으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트랙터라는 단어의 올바른 표기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트랙터의 렉을 렉이라고 잘못 표기하지만 영어 스펠링인 트랙터에 따라 트랙터의 아가 맞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전문가적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0.2mm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작업자들의 손놀림 하나하나가 정밀했고 품질 검사 단계는 이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품질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의 품질 관리 수준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팀장이 설명한 대동의 품질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인은 선택이 아니라 최적화를 반복한다는 거였죠. 전시장으로 이동하자 다양한 트랙터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트랙터가 단순한 농기계를 넘어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어요. 서양에서는 1950년대부터 트랙터를 장난감으로 판매해왔으며 소방차, 경찰차와 함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테마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설명도 새로웠어요. 경마 경기에서 출발 게이트를 연결하고 철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나 농민들의 시위 수단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트랙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죠. 법적으로 트랙터가 차량이 아닌 농기계로 분류되어 운전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동의 해외 시장 진출 과정을 직접 들었을 때 더욱 놀라웠는데, 현재 7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박 팀장은 자랑스럽게 우크라이나 농업재건 사업의 대동 트랙터 300대가 공급된 최근 계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을 다시 일구는데 한국의 기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죠. 실제 시험 주행장으로 이동해 트랙터 시연을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60마력짜리 중형 농기계가 다양한 지형을 오가며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경사진 곳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며 작업하는 기술은 미국의 어떤 농기계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하게 알았어요. 한국에 하나만 보고 달리는 집중력이 이렇게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걸 말이죠. 박 팀장이 설명한 마지막 흥미로운 점은 트랙터가 전시에 군에서 징발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륜 구동 차량과 마찬가지로 비상시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 농기계의 다용도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동 본사를 둘러보며 한국 농기계 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저의 의구심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정교함과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잘 만든 수준이 아니라 기술과 미적 감각, 세밀한 배려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더군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완성도를 구현해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고, 이제는 기술뿐 아니라 문화와 철학까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공장을 나서는 길에 배정규 연구원이 다음 목적지로 경북 영주의 대장간을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보다는 오늘의 경험을 충분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배정규 연구원은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대구 시내의 호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호텔이었지만 로비에는 전통 한국 가구가 놓여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내일 아침 일찍 영주로 출발하기로 약속하고 배정규 연구원과 헤어졌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펼쳐 오늘 방문한 대동 공장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미국 농무부에 보낼 리포트 초안을 작성하면서 농기계 수출의 성공 요인을 깊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깔끔한 생산 시스템,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전략이 돋보였죠.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내일을 기대하며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정규 연구원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영주로 향하는 차에 오르며 오늘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대구에서 영주까지는 약 100km 정도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산악 지역이 펼쳐지는 동안 배정규 연구원은 오늘 방문할 영주 대장간과 그곳에서 만드는 호미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호미가 단순해 보이는 농기구지만 한민족 금속공학의 정수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수천 년간의 경험을 통해 인체공학적으로 최적화된 디자인이라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농기구로만 생각했는데 배정규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니 그 속에 담긴 역사와 과학이 감히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죠. 이런 건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공학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호미는 집약 농법의 필요성에서 탄생했다고 해요. 좁은 땅에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했던 한국에서는 땅을 정교하게 파고덮고 제초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다는 점이 호미 발전의 배경이었습니다. 마치 정원 손질을 하듯 세밀하게 농사를 지어야 했던 환경이 이런 특별한 도구를 발전시켰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호미의 구조에 대한 배정규 연구원의 과학적인 설명은 더욱 흥미로웠는데 겉보기에는 구조공학적으로 취약해 보이지만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놀라운 내구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비스듬하고 날이 비대칭이며 연결부가 가늘고 직각으로 휘어진 형태는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역대급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이 놀라웠어요. 미국도 일본은 이런 설계를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호미의 역사적 배경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서울 구이동 유적이나 창녕 교동고분 등에서 호미의 조상격 농기구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삼각형 형태의 호미는 고려시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설명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고 오직 한국에만 있는 고유의 농기구라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죠. 호미가 중국 강남 지역의 농사법이 도입되면서 함께 들어왔을 가능성과 독자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학설이 있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어떤 경로로 발전했든 결국 한국 특유의 농기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호미의 역사는 한국 농업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장인의 손길이 이제는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배정규 연구원은 일본에도 한 손으로 쓰는 긴매기용 농기구인 쿠사케지리가 있어 한국의 호미와 생김새와 쓰임이 유사하다는 점도 언급했어요. 다만 한국 호미가 자루가 더 짧고 철물 부분이 더 길고 굴곡지게 설계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차이가 실제 사용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일본은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주로 향하는 도로가 점점 산악지형으로 변해가는 동안 저는 호미라는 작은 농기구에 담긴 깊은 역사와 기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농기구라고 하면 대형 기계만 주목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도구에도 수천 년의 지혜와 기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과 들은 그 자체로 호미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곧 우리가 방문할 영주 대장간의 성노기 장인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었어요. 50년 넘게 호미를 만들어 온 장인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죠. 1976년부터 전통 방식으로 낫호미, 괭이를 만들어 온 성노기 장인은 2018년 경상북도 최고 장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호미가 아마존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배정규 연구원은 성노기 장인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조금 비싸도 소비자가 손해볼 일은 없다는 신념으로 수작업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고 했죠. 이런 철학이 확실하게 제품의 품질로 나타나고 그게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연간 약 10,000개가 판매되는데 대부분이 해외로 나간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전통 기술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이끄는 혁신이라는 걸 말이죠. 영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풍경이 창 밖으로 펼쳐졌어요. 배정규 연구원의 안내로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대장간이 보였죠. 5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성노기 장인의 대장간이었습니다. 대장간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와 쇠타는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성노기 장인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망치를 휘두르며 달궈진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인한 팔과 깊게 패인 얼굴은 오랫동안 묵묵히 이어온 장인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성노기 장인이 호미를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장인 정신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자동차 서스펜션에 쓰이는 합금강 판스프링을 재료로 사용한다고 했죠. 불에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들겨 모양을 잡고 물에 담가 열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단단한 호미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이 작은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호미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정원 도구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성노기 장인은 자신의 호미가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불과 5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노기 장인에 따르면 한국산 호미가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그 품질에 있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손쉬운 굴착기, 간편파기 도구인 디거라 불리며 정원 취미가들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같은 도구를 사용해도 한국산 호미는 중국산보다 10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장인의 손길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고 그 속에 한국인의 완벽주의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현대 기술과 만났을 때 역대급 결과물이 나오는 거였죠. 내일은 대장간에서의 경험을 계속 이어가며 호미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칠 예정입니다. 호미 제작 과정을 보던 중 성노기 장인은 작업대 옆에서 목장갑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그는 호미를 만들 때 이 장갑을 즐겨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빨간색 코팅이 된 면장갑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작업용 장갑이라고 했죠. 이 순간 배정규 연구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한국의 목장갑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말이죠. 배정규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평범해 보이는 빨간 코팅 목장갑은 내구성과 다용도성 때문에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군들이 정규 보급된 가죽 장갑보다 이 목장갑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놀라웠어요. 한미 합동훈련 때 미군들이 한국군에게 이 장갑을 빌려 쓰거나 직접 구매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제품이 미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게 신기했죠. 해외에서는 코리안 레드 라텍스 장갑이라 불리는 이 목장갑은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성비와 다용도성 때문에 칭찬 일색 리뷰들이 즐비하다고 해요. 미국의 많은 기업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대량 주문하여 보급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성노기 장인은 자신의 호미가 미국 코스트코에도 납품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으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농촌 인구 감소로 국내 수요가 줄어 힘들었지만 해외 수출 덕분에 대장간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이 대목에서 한국인의 특별한 성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였죠. 한국 사람들은 남이 만든 걸 가져와도 그냥 따라하지 않고 개선하고 또 개선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요. 서구 사람들은 효율을 위해 전통을 버리고 속도를 위해 품질을 포기하지만 한국인은 둘 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전통도 지키면서 혁신도 하고 품질도 높이면서 가격도 맞추는 이런 복합적인 사고방식이 한국 기술의 DNA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성록이 장인이 1976년부터 오랫동안 전통 방식을 고집하면서도 동시에 세계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는지 말이죠. 배정규 연구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만 보고 달리는 집중력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걸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끝없이 개선한다는 거죠. 호미 하나를 만들어도 수백 번, 수천 번 두드리면서 최적의 각도와 무게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결국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이었어요. 성록이 장인이 5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더 나은 호미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다는 게 그 증거였죠. 장인의 손에 이끌려 저도 직접 호미 제작에 도전해 보았어요. 불에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망치의 무게를 다루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성록이 장인의 인내심 있는 지도 덕분에 형태라도 갖춘 호미를 만들 수 있었죠. 제가 만든 호미와 성록이 장인이 만든 호미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였지만 손에 쥐는 순간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인의 호미는 손에 착 감겼고 제 호미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배정규 연구원은 이 차이를 설명하며 한국인의 실용주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하고 실제로 써봤을 때 편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해도 사용자가 불편하면 의미가 없다는 철학이죠. 그래서 한국 제품들은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성록이 장인의 호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십 년간 농부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걸 반영하면서 계속 개선해온 결과물이었죠. 대장간 벽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와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한 미국인 정원사는 호미는 내가 만난 가장 똑똑한 정원 도구라고 적어보냈다는 편지가 눈에 띄었어요. 이런 진심 어린 피드백을 보며 한국 농기구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이 한국 제품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배정규 연구원은 호미와 목장갑 같은 소박한 도구들이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째, 수백 년 동안 농사 현장에서 실제로 다듬어져 온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손에 착 감기고 쓰면 쓸수록 손의 연장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감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의 결과라는 거죠. 둘째, 장인의 손길이 깃든 내구성이라고 했습니다. 거친 작업에도 끄떡없는 튼튼함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믿을 수 있는 동료처럼 여겨진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도 비싼 도구들이 많지만 한국산 호미만큼 오래 쓸 수 있는 건 없다는 게 사용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용도에 국한되지 않는 실용성이었어요. 농사뿐 아니라 정원 가꾸기, 캠핑, 심지어 건설 작업용으로도 손색이 없어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죠. 배정규 연구원은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와 기술, 그리고 쓰는 사람을 생각한 정성이 어우러져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깊다는 걸 말이죠. 하나를 버리지 않고 둘 다 가지는 한국인의 철학이 결국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성록이 장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그는 제가 직접 만든 호미와 함께 자신이 만든 최고급 호미 한 자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한국의 농업, 문화와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대장간을 나서며 미국의 농기구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큰 것, 빠른 것, 새로운 것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깊은 것, 오래가는 것,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영주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본원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농촌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에서 배운 점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인의 특별한 DNA, 선택이 아니라 통합, 포기가 아니라 완성, 속도가 아니라 완벽,
이런 가치들이 한국을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배정규 연구원은 저를 농업기술진흥원으로 안내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농업기술 전시물과 연구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쪽 공간에 마련된 한국형 스마트팜 전시관이 흥미로워 보였죠. 내일은 이곳에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 그 속에 한국의 진짜 힘이 숨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배정규 연구원은 전시관을 안내하며 한국의 최신 농업기술 동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고령화와 노동 강도가 높은 한국 농업은 청년 인구의 유입이 어려운 구조라고 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대안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한다는 점이 특별했어요. 배정규 연구원은 한국형 스마트팜을 세대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 시스템을 갖춘 1세대 스마트팜은 농업인의 편의성 증대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온도, 습도, 일사량 등의 센서 정보와 카메라 영상 정보를 이용해 농장을 언제 어디서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죠. 현실적으로 농부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밭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2세대 스마트팟은 더욱 발전하여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정밀 생육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작물의 재배 환경과 생육, 질병 상태를 진단하고 재배 전 과정에서 알맞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놀라웠는데, 특히 고령화로 인한 농사 지식 단절을 대비해 기존 농가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농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이었죠. 3세대 스마트팜은 농업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농기계와 로봇 기술이 핵심이라고 해요. 배정규 연구원이 보여준 영상 속에는 토마토를 자동으로 수확하는 로봇과 무인으로 방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설명을 마친 배정규 연구원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농기구와 첨단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홈이나 목장갑 같은 전통 농기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편의성을 접목하는 접근법이 한국 농업의 강점이라는 설명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새로운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게 한국의 힘이었죠. 배정규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법은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이 한국 농업 기술의 핵심이라는 설명이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스마트팜은 시스템 중심이지만 한국의 스마트팜은 사용자 중심이라는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던 겁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이른이 넘은 고령 농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복잡한 기술 용어를 배제하고 직관적인 아이콘과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는 거죠. 심지어 스마트폰을 처음 쓰는 노인들도 3일만 배우면 농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접근성이야말로 기술의 진정한 민주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정규 연구원은 한국인의 특별한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첨단 기술이어도 실제로 농사에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철학이죠.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팜은 이론적 완벽함보다 실용적 편리함을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지평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서구는 기술의 가능성을 보지만 한국은 사용자의 편의를 본다는 차이였죠. 전시관을 나와 회의실로 이동한 우리는 한미농업기술 협력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이번 여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양국의 농업기술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농업 시스템과 한국의 정밀 농업 기술이 결합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은 미국의 광활한 농지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어요. 미국은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거였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가지는 한국식 접근법이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농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기술이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죠.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팜은 자동화와 함께 농부의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기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한국은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개발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작은 나라가 더 큰 생각의 지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정규 연구원은 한국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한국 농기계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효율성과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사용자 경험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는 차이점이 분명했어요. 두 접근법이 서로 배우고 결합할 때 더 나은 농업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과 함께한 이 여정은 단순한 기술 견학이 아니라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한국인의 둘 다 가지는 DNA,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 사람을 먼저 보는 철학이 결국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혁명을 만들어낸 거였고 그 중심에 한국인의 특별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마크 교수님, 비행기가 밤 11시라서 시간이 좀 있는데요. 식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배정규 연구원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배정규 연구원이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시내의 한 곰탕집이었습니다. 간판에는 70년 전통이라고 쓰여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온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이 말했어요. 여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오던 곳입니다.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곰탕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왔어요. 순백의 국물에 파가 송송 올려져 있고 작은 접시에는 후추와 소금이 담겨 나왔죠. 배정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곰탕은 솥뼈를 10시간 이상 푹 고아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힘들 때, 지칠 때 찾는 음식이죠. 이 순백의 국물 그 속에 한국인의 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배정규 연구원이 알려준 대로 후추와 소금을 살짝 툭툭 넣고 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깍두기와 김치를 곁들여 첫 숟가락을 떠먹었죠. 충격이었습니다. 깔끔한 맛이 정말 좋았어요.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미국에서 먹어본 어떤 수프보다 담백하면서도 풍부한 맛이었죠. 배정규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한국의 맛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음식에 이런 깊이가 있다니 마치 한국의 호미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은 느낌입니다. 단순한 겉모습 뒤에 수백 년의 지혜가 숨어 있죠. 배정규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 음식도 한국 기술도 같은 철학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복잡하지 않지만 완벽합니다. 식사를 하던 중 숨겨진 감동이 있었습니다. 반찬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사장님이 말도 없이 다가와서 깍두기와 김치를 리필해주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배정규 연구원을 쳐다봤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사장님이 손님을 보살피는 거죠. 이게 한국 식당의 문화적 특징입니다. 돈을 더 받지 않아도 손님이 배불리 먹고 가길 바라는 마음이죠.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국제경제 시스템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따뜻한 정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식당에서는 케첩 하나도 따로 돈을 받는데 여기서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계속 채워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대접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배정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마크 교수님, 이 곰탕집이 70년을 이어온 이유도 같은 겁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그게 단골을 만들고 단골이 이 집을 지켜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같은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군요. 기술도 음식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곰탕을 다 먹고 나니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이 말했어요. 곰탕은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입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향이 그리울 때 찾는 음식이죠. 교수님도 미국에 돌아가서 힘들 때 이 맛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배정규 연구원의 배려가 느껴졌죠. 그는 단순히 가이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환대해준 친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배정규 연구원이 먼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그는 고집했어요. 마크 교수님, 한국에 오신 손님입니다. 제가 대접하는 게 당연하죠. 사장님이 계산을 하면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외국 손님이신가 보네요. 맛있게 드셨어요.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 미소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저는 어눌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곰탕집을 나서며 저는 배정규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식사가 제 한국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대동공장도 성록이 장인도 스마트팜도 모두 놀라웠지만 이 순백의 국물 한 그릇에서 한국의 진짜 마음을 느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이 한국을 이해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에도 있거든요. 우리는 차에 올라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죠. 높은 빌딩들, 한강, 그리고 그 사이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게 신기하고 이상했는데 지금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배정규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들이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마음속 한 부분으로 만들어준 거였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이 저와 함께 공항 안까지 들어왔어요. 출국장 앞에서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마크 교수님,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영주에서 직접 만든 호미와 한국산 목장갑, 그리고 미니어처 스마트팜 모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은 한국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배정규 연구원이 말했어요. 마크 교수님, 이번 방문이 한미농업 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배정규 씨, 당신 덕분에 한국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할 칼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생각이었죠.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농업의 가치를 조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에 오늘 먹은 곰탕 한 그릇의 의미도 함께 담을 생각이었죠. 긴 비행 시간 동안 노트북에 칼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호미에서 스마트팜까지 한국 농업이 미국에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정했습니다.
이 글이 미국 농업계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갔죠. 워싱턴에 도착한 후 저는 농무부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방문을 공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저는 기술과 효율성 넘어 있는 가치들을 보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아쉽게 마무리되었지만 마음속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면 미국과 한국의 농업이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갈 미래를 조심스레 그려봤습니다. 배정규 연구원과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뇌리를 맴돌았어요. 그가 말했던 한국인의 짬짜면 사고방식에 대한 설명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짬뽕과 짜장면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 둘 다 시키는 한국인의 모습이 처음엔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이건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은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편견을 깨는데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직선 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서 멀어진다고 믿지만 한국 사람들은 원 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도 결국 왼쪽을 만난다고 믿는다는 거였죠. 이런 원형 사고가 한국 기술의 DNA라고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통합, 포기가 아니라 완성, 이게 한국식 접근법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미국은 늘 선택의 문제로 접근했거든요. 효율성을 위해 전통을 버리고 속도를 위해 품질을 타협하고 가격을 위해 내구성을 포기하는 게 당연했죠. 한국은 이런 선택 자체를 거부했던 겁니다. 전통도 지키고 혁신도 하고 품질도 높이고 가격도 맞추고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보였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배정규 연구원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며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약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결과를 중시하고 이론보다 실용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술은 늘 현장에서 검증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즉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실용주의가 한국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비결이었죠. 국제경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미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사용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대동 트랙터가 북미 시장을 석권한 것도 호미가 아마존에서 1위를 차지한 것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었죠. 저는 한국식 사고방식을 미국에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직선 사고가 너무 제한적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버리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막는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의 원형 사고, 즉 둘 다 가지는 방식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배정규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생각났어요. 미국도 언젠가 우리가 배운 걸 배워야죠. 라는 그의 말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한국 기술의 빠른 개선과 원형 사고가 미국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저는 미국식 선택, 단일 구조 사고가 너무 제한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국가 규모가 아니라 사람의 방식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해했죠.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이끄는 기술 철학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숨겨진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한국인의 특별한 정신, 포기하지 않는 의지, 둘 다 가지려는 욕심, 사람을 먼저 보는 철학이 결국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낸 거였죠. 그 속에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으로 떠날 때의 저와는 전혀 달랐죠. 그때의 저는 회의적이었고 한국 농기계를 일시적 유행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되어 돌아왔어요. 미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오전 농무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내기 전 회의적이었던 그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대동 트랙터가 북미 만족도 1위를 차지한 그래프가 떠올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 농업 기술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최적화하지만 한국은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합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죠. 존슨 박사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크, 그렇다면 우리가 뒤처진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방향을 따라가면 됩니다. 데이비스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째, 선택이 아니라 통합의 사고방식입니다. 효율성을 위해 품질을 버리지 않고 속도를 위해 내구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둘째, 사용자 중심 설계입니다. 일한 살 농부도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끊임없는 개선 문화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2개월마다 제품을 업그레이드합니다. 현장의 불편함을 즉시 반영하죠. 넷째, 전통과 혁신의 공존입니다. 50년 된 대장간과 최첨단 스마트팜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설명을 듣던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농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겠군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지만 결국 농부의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 설계되어 있죠. 기계가 모든 걸 대신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입니다. 사람을 대체하지 않고 사람을 돕는 기술이죠.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말했어요. 마크, 자네가 한국에서 뭘 본 건지 정말 궁금하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기술로 구현되는 걸 목격했죠.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뉴욕타임스에 보낼 칼럼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호미에서 스마트팜까지 한국이 가르쳐준 모든 것이었죠. 칼럼의 첫 문단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철학의 깊이가 기술을 만듭니다. 칼럼에서 저는 대동 트랙터의 성공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170년 역사의 존디어를 제친 한국 회사의 비밀은 0.2mm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와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었다고 썼죠. 또한 성노기 장인의 호미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50년 넘게 한 가지 일만 해온 장인의 손길이 아마존에서 미국 제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한국인의 특별한 정신에 대해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는 대신 둘 다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전통도 지키고 혁신도 하고 품질도 높이고 가격도 맞춥니다. 이런 복합적 사고방식이 한국을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결론지었죠. 3주 후 뉴욕타임스 일면에 제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 옆에는 성노기 장인이 호미를 만드는 사진이 함께 실렸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고 댓글에는 찬사가 가득했죠.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K-팝과 드라마로만 알았는데 진짜 한국의 힘은 기술 철학에 있었군요. 저는 하버드 강의실에서도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업공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공학의 미래는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을 연구하세요.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술, 이게 미래입니다.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제 내면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가 배울 수 있고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행 티켓을 끊을 예정입니다. 이번엔 제 학생 20명과 함께 말이에요. 배정규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환영한다는 답장이 왔어요. 한국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작지만 깊은 나라. 빠르지만 정확한 나라. 새롭지만 전통을 지키는 나라. 그곳에서 저는 기술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일을 대하는 태도,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배웠죠.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즘 세계의 흐름은 모두 디지털과 인공지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인간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 거라 예측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결국 디지털 사회에서도, 아니 오히려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버드에서 강의하며 저는 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시스템을 최적화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가르칠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현장을 경험하고 사용자와 소통하라고 말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진짜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사람을 잘 이해하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이 성공한 이유도, 대동 트랙터가 북미를 석권한 이유도, 호미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도 결국 같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속에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코딩도, 데이터 분석도 아니라는 것을. 공감 능력, 소통 능력, 현장을 읽는 능력, 이런 인간 고유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한국인은 이 능력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키워왔다는 것을, 문화적 DNA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곰탕집 사장님이 말없이 반찬을 채워주던 모습, 석록이 장인이 제 서툰 망치질을 인내심 있게 지켜보던 모습, 배정규 연구원이 제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해주던 모습,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 효율이 아니라 정성인, 결국 세계 최고를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배웠죠. 하루빨리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제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아 이 소중한 교훈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깊이와 감동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과 한국의 농업이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갈 미래를 조심스레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거대한 기술과 화려한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눈앞의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태도가 왜 긴 시간 끝에 더 큰 차이를 만드는지,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번거로워도 결국 사람이 중심에 설 때 기술도 문화도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걸 다시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현장의 불편함을 바로잡으려는 마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한 도구를 건네려는 손길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도구 하나, 한 줄의 데이터, 한 사람의 집중력, 그리고 오래된 철학.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 세계를 뒤흔드는 변화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예상 못했던 작은 선택들이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 변화의 다음 장면이 어디에서 시작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